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6시 전에는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오전에 아까 구석규 선생님이 하신 6분의 토론을 1시간 반에 하시는데요. 그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정도 시간에 끝내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은 그 오전에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혹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정중 속에서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또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질문, 토론 합해서 한 15분 이내 어쨌든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왕현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유바다 선생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바다입니다. 토론문은 책자 245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는 이제 한국 근대사 전공자이긴 합니다만 동학농민전쟁을 주 전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이노우에 가초 선생의 이제 동학농민군 포위 소멸작전과 일본 정부 대본영이라는 논문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연구 관련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맡기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번역 연구와 더불어 조선 정부의 이제 농민군 진압 지휘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 연구로 석사 논문 2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이제 일부에서 이제 토론하셨던 홍일교 선생님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기시면요.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당시 이제 농민군을 이제 진압하는 진압군의 지휘 체계를 표로 나타낸 바와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다시 표를 통해서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아주 건조하게 토론을 하자면은 먼저 2009년도에 나온 홍일교 선생님의 연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수량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자연구는 1894년 9월 22일 양호 도수무형 설치 당시 규모를 근거로 삼은 것이고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1894년 12월 말에 보고를 근거로 이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량에서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기적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각각 또 시기별로 또 이제 각각 이제 군형별로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 내지 수량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추적해야 할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토론 주제로요. 양호도선무형 이제 내부의 지휘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제일 위에 있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이제 특히 좌선봉 이규태, 우선봉 이두왕, 그 밖에 이제 홍은석, 구상조, 성하영, 이진호, 심영, 원봉석 등등의 이제 군형들을 일단 표만 봐서는 병렬적인 관계로 일단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표만 봐서는 그렇게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석사논문 2편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어느 그림이 맞는지 좀 이 부분은 지금 발표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연구에서 좀 규명이 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홍일교 선생님의 연구 같은 경우는 교도중대장 이진호가 이제 선봉진 이제 이규태 이제 막 휘하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장유영 이두왕은 이제 따로 분류가 됐지만 이제 경리청 휘하로 이제 구상조, 백남원, 성하영, 홍은섭이 이제 편성된 거로 나옵니다. 일단 홍일교 선생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나온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규태가 전체 군용을 다 지휘 통솔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이규태가 직할하는 통영,
그밖에 이제 이두왕, 송하영, 이진우 이런 식으로 이제 휘하로 이제 지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어느 그림이 맞는지는 저로서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박사 선생님의 이제 글이 공간이 되는 시점에는 어느 그림이 맞는지,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왕윤재 선생님께서 발표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하셨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조선군하고 일본군과의 이제 상호 관계가 상당히 좀 논쟁점이 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상호 협조적인 관계 혹은 병립된 관계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와 다르게 2014년도에 고려대에서 나온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소 과감한 결론을 냈습니다. 무슨 결론이냐면요, 여기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선봉진 이규태에 대해서 양호 도수무영의 신정이야, 그리고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의 부대가 공동으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일본군 제19대대가 조선군 선봉진을 직접 지휘하는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봉진에 대한 일본군의 지휘권을 명시한 법적 근거, 이를테면 조약이라든가 조회라든가 하다못해 구두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단 2014년도에 나온 석사논문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관계는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불법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연구에서 나왔듯이 1894년 8월 26일 체결된 조일맹약 2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은 이제 제19대대 선봉진에 대한 지위를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표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분명히 혼선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정확한 사정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 조선군과 일본군 사이의 상호 관계라든가 아니면 19대대의 선봉진에 대한 지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핵심은 당시 농민군 진압 및 학살에 대한 법적인 책임 관계를 명확히 좀 표시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발표문에서는 가보정부, 궁극기무처, 의정부, 국무화문, 어떻게 보면 다소 제3자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책임 관계가 좀 명확히 드러나는 좀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당시 의정부 대신은 김홍집이었고 국무화문 대신은 조희연, 그리고 이들을 통관하던 책임자는 국왕 고종이었는데요. 이들 고종, 김홍집, 조희연 등등 각각 실명으로 거론되는 자들의 농민군 진압 내지 학살에 대한 책임관계 역시 저는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농민군 진압에는 일본군이 아주 강력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기한 이노우에 가츠오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은 당시 이제 일본군 대본영 병참 총감 가와카미 소록부가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학살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대 대장 미나미 고시로에게까지 하달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가와카미 소록뿐만 아니라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등광문, 총리 대신 부추무네 미츠, 그리고 이들을 총괄하고 있었던 대본영의 일본 청함, 그밖에 이제 부가적으로 당시 조선에 와 있었던 조선공사 오토리라든가 이노우에, 그리고 이들과 협의한 조선 측의 김홍집, 그리고 김윤식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규명을 해야 당시 이제 농민군 진압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학살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문에 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선 네 가지인데요. 질문이 농민군 진압군의 규모, 수치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양호 도순무용의 지휘 체계가 어떻게 있느냐. 이게 지금 기왕의 연구들하고 지금 발표문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선군과 일본군의 지휘 체계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는 양호 도순무용 혹은 어떤 농민군 진압 부대였던 후비 보병 제19대대 그 이상의 어떤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농민군 학살의 어떤 책임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아요. 이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어쨌건 여기에 대해서 왕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하게 그 논문의 문제점과 기존의 연구하고 비교해서 비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아직 쉽게 결론 내기 어렵다라고 미뤄둔 과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갑오 군정실기에 기록된 그 농민군 진압의 그 어떤 그 인원 규모는 처음으로 이제 제기된 것이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종 그 동학릉 기록에 수록됐든가 뭐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추정치가 많았습니다. 이것의 그 기존의 그 논문하고의 차이는 첫 번째 중군에 대한 그 인원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50명에서 100명 혹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수백 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약간 그 범위가 좀 이렇게 어떻게 설정하느냐, 좁게 설정하느냐, 아니면 후원부대, 파견부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느냐, 요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실제 병정의 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병정의 수는 거의 모든 기록이 다 일치합니다. 병정이 이를테면 전체 규모가 뭐 300명, 400명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규칙 이하의 그 병정의 수는 뭐 308명이다, 뭐 몇 명이다 이렇게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위 이서군의 어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파견된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오 군정실기에 최종적으로 거론된 그런 인원이 조금 이제 제가 좀 더 정밀하게 그 인원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인원이라는 건 숫자라기보다는 사람으로 다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인의 그 병졸에 대한 명단을 다 이제 검토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사의 수하고 거기에 보충이라든가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수가 좀 더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무영 이하의 그 어떤 지휘 체계는 사실은 제 논문에서는 아직 그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제가 가진 발상은 진압 과정에서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초기에 그 공주 전투 이전에는 약간의 좀 혼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봉진 그 순무영에서 이제 선봉진을 통해서 각 예하의 부대에 명령이 하달되는데 예하 부대는 또 각 지역의 감염과 병영에 또 그 연결돼서 이렇게 긴급한 상황일 때 다른 쪽의 명령을 듣고 또 뭐 일본 쪽의 명령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혼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이제 선봉진의 이규태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공주전투 그 즈음 이후에는 이제 그 우선봉장이 이제 이도항이 그러니까 주요한 역할을 등장하면서 다시 또 좌선봉, 우선봉으로 나누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상당히 좀 시기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좀 더 정밀하게 그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일본군의 지휘권, 전시의 그 작전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제 논문에서는 일본 공사관하고 군부의 그 현지 지휘관의 그 계통하고 순무형 계통은 일단은 분리된 행정체계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병립이라는 표현을 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군이 모든 걸 했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조선군은 뭐 이렇게 종속돼 있고 허수아비고 약간 면책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결부 속에서 이런 그 농민군의 진압과 학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호 역할, 진압에서의 상호 협조나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필요하다. 그런 구도는 약간 시기별로 좀 나누어서 전기, 뭐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 글의 그 기존에 그 지적하신 표의 약점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군의 작전 지휘권이라든가 군사 동원 체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교훈이라든가 이 국면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진압에서의 책임 문제는 저는 그 진압에 그 동원된 여러 계통의 사람들 일단 다 확인을 하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진압을 하는가에 대한 명분을 어디에서 확보하는가 이런 것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책임의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미증유의 그 학살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제 반성하거나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이렇게 일본 측의 그 비중을 가하거나 혹은 뭐 일부 고종을 비롯한 집권층에다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책임성의 소재가 좀 이렇게 분산되거나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향촌에서 직접 같이 호흡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 그런 그런 동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편에서 하고 또 하나는 농민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발뺌을 하고 뭐 이렇게 변명을 했으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신념은 동학이다 뭐 이렇게 주장해서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건의 진상과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반성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의 문제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사실 8월달에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제가 이 그 학살의 어떤 장면들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내가 역사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해서 타개해 나갈 것인가,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자문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문명의 이름으로 뭐 일본과의 설린을 위해서 혹은 뭐 유교적인 어떤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하고 부정직하고 이런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혹시 이 선생님 간단하게 더 언급할 게 있나요? 크게 언급할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에 따른 지휘 체계 변화 이 점을 그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저도 매우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의 문제, 뭐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외교적인 어떤 국제법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종이라든가 그 순무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표에 대해 가지고 양진석 선생님이 부탁드립니다.
관련 측 자료이기도 하고요. 5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그 관군이 활동한 시기에 이루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보 분정 실기는 이들 내용 중에 관군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군들의 활동을 모두 기록하였기 때문에 양측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 관군의 기록이라는 것 때문에 관군의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농민들이 인명에 한정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에서 되지 않는 그 내용들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그 기록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들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민군의 그 활동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아마 그 분석들을 이제 하셨을 걸로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이 조재원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이거를 크게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부터 그 조 선생님은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그 이전에 이제 좀 다른 명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여자를 그 등록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였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그 동학군의 그 농민군의 그 후손들을 찾아서 인터뷰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작업을 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조 선생님과 함께 그 답사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그 확인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인물들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때도 또 이렇게 본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자가 이거를 이제 이러한 그 글을 쓰게 된 것도 아마 그러한 그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그런 공문서들을 이제 본 적들이 학교 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 실려져 있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좀 많아서 저도 그 옆에서 좀 이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 기록을 통해서 224명의 그 활동을 이제 밝혀냈다는 것들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업의 결과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였고요. 그것을 이제 크게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한 점은 그 농민군들의 활동을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습을 조금이나 확장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의 그 작지만 의미가 있는 활동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논문에서 구성을 새롭게 제시하려고 한 측면을 우선 들 수 있겠는데요. 지역 간의 상호 연계관계 하에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주로 시기를 나눠 살펴보는 독립적으로 그 지역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많았던 반면에 이 논문은 지역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나아가 다양한 지역들 상호 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표를 만들고 명단들을 이제 제시하였는데요. 이런 것들과 기존의 그 조사한 것들과의 그런 그 연관성하에서 이렇게 그 인명들을 좀 더 많이 밝혀줬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립니다. 그 가보 분정 실기를 분석하는 농민군요. 전국적인 차원에서 농민군의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또는 지역 간의 상호 연관되면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제시하고는 있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은요. 농민군의 한정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한정된 지면에 따른 제약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농민군의 활동을 관군과의 대응 선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로 이제 사살된 인명 내지는 그런 이제 포로로 접근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많이 언급들이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서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기록 자체가 원래 관군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기본적인 의도는 광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른 그런 한계고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좀 지역 내부의 다른 자료들과 연계성 하에서 지역 내부에서의 어떤 움직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그러니까 고을과 고을과 내리는 도와 도를 넘나드는 그런 자료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농민연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더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구체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에 가까운 그런 어떤 지적들 이렇게 해주셨고요. 글을 쓰시면서 아까 발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선생님도 다 이렇게 말씀을 못하실 것 같은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이런 소감 같은 거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질문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하나만 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면서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일을 하면서 경상도 관련 자료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 글을 작성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다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왜 이렇게 경상도 쪽에 농민군 진압 관련되는 또 농민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가 이렇게 없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도 좀 곁들여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배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이 경상도가 왜 거의 없는가?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하간 새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가보군정실기에서는 경상도에 하간 새로운 인물이 한 명도 안 나오지만 이제 딴 자료에서는 아까 말씀한 학초전이라든지 김산 소모사실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몰랐던 내용들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경상도에 빠진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작성하고 이게 어떻게 왕복되는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이제 약간 소모 사실 관계된 기록들이 또 따로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저는 이 정도밖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고요. 아까 양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약간 농민군의 이 처리 과정이 이런 부분과 이제 관군과의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상호 연계 관계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아는 범주가 굉장히 짧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악복을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각 지역별과 아니면 또 개별 인물의 이제 좀 확장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정리하신 거를 이제 보고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이제 좀 많이 배운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이거를 혹시 어디 외화시켜서 학술제 시켜야 된다면은 좀 더 이제 선행 연구들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이제 또 그걸 모티브로 해서 자료를 더 찾고 정리해 보는 걸로 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에 과장된 부분이 없을까 이제 그런 부분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 아까도 배영 선생님도 계속 얘기하시고 7만이 어떻고 뭔데 이건 좁은 지역에서 그래서 약간 보니까 기본적인 이거는 이제 가보군정 시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농민군 토벌 자료에서 이제 공통적인 사항 같은데 모인 숫자는 많고 그러나 사람들을 살상한 거는 굉장히 축소한다 오히려 그리고 또 재물을 이제 약탈하고 가옥을 부수고 또 불태우고 이런 기록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축소하거나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는가. 어떤 좀 은폐되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지만은 그게 하간 글의 광고 취입장에서 쓴 그림에서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조금 뭔가 애매하게 처리해서 자기들의 전공은 밝히되 좀 악랄한 부분 같은 건 좀 의외 빼는데 이제 명제만 좀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또 오히려 그런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그렇지만
이 그 딴 부분에서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김소사, 뭐 이소사 아까도 나오진 뭐 그 성돈 아들의 처라든지 다 이제 뭐 그 이전에 보면 뭐 그 농민군 가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이름이 없으면은 이제 뭐 암흑의 작은아버지라든지 암흑의 부인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모와 처 이제 뭐 사이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다 이제 그 농민군 활동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 있다면은 하긴 뭐 한 줄 두 줄밖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도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농민군을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양 선생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없으면 나중에 예, 하게 되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발표 김성경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권내현 선생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승경 선생님 발표는 크게 이제 요약을 하면 농민전쟁기에 실시되었던 이제 오가작동이나 향락이 단순하게 농민 통제책을 넘어서서 이제 지방 지배층을 전쟁에 동원하는 정치력, 그다음 공적 영역에서 주도권이나 방향성, 일반 민인의 존재 가치를 놓고 지배층이 농민군과 치열하게 벌인 전투 행위였다라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조선의 지배층이 소위 의병으로 지칭된 군사력의 동원과 함께 일상에서 농민군을 통제 관리하고 안집시키기 위해서 나아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지방 지배 장치를 동원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가작통과 향락의 실제 내용은 발표문의 관점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관점을 구체적으로 논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오가통이라는 건 경국대전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이제 1675년에 처음 실시가 되는데 이때 실시됐던 오가통 사목이 농민전쟁기에 부활했던 방식과 내용에 대한 고려입니다. 김승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1675년에 오가통 사목이 고전 문서에서만 존재했고 현실에서는 뭐 실현되지 못했다고 했지만은 지방 문서들을 보면은 항곡을 분급하거나 혹은 이제 촌락 내부에서 일해자 혹은 이거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들의 동태파에서 통수나 멜리인들이 이제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지방 문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말에 오가 통제를 다시 이제 차용한 것은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간의 대민 통제에서 일정한 효과를 오가 통제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농민전쟁기에 실시되었던 오가 작동 향락이 17세기 후반 조선 사회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18세기까지 여러 차례 이제 변형을 거쳐가면서 오가 통제와 향락이 추진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19세기 말에 농민전쟁기에 다시 추진되었을 때 어떤 이제 변형과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17세기, 18세기에 나왔던 오가통 사목이나 호적 사목하고 이제 김승경 선생님 발표문에 나와 있던 그 오가통에 관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17세기에 처음 오가통 사목이 만들어졌을 때는 향락을 포기하고 오가통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오가통 사목 내부에 향락의 내용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상호보조라든지. 그런데 이제 농민전쟁기의 오가통 사목, 오가통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상호보조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철저하게 감시 통제 중심으로 내용이 훨씬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어떤 시기별 변화 과정 속에서 19세기의 오가통이나 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발표문의 관점이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지배층의 농민군에 대한 이제 인식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오가통이나 향락이 9월, 10월 경에 이제 주로 선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 시기 그러니까 오가통이나 향락이 선포되었을 무렵에
농민분에 가담했던 이들을 이제 지배층들이 보기에 계속해서 색출과 제거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이제 교화나 안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문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제시하고 계신 이제 오가통이나 향약의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색출과 제거의 대상 이런 이제 측면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가통의 내용 보면 이제 유해에 대한 견제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유해를 견제한다는 것이 김승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민을 안집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 유해 견제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은 오가통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양반들도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나 산업공사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가통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이제 민에 대한 안집, 사층에 대한 견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오가통제를 통한 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문의 내용만으로는 안집보다는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관건이 농민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9월 10월 이 무렵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오가통제와 향약의 어떤 측면을 활용하려 했는가가 설명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사실은 오가통제나 향약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실제 실현되고 될 수 있었는가, 혹은 실현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은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선 후기에도 정부는 오가통제나 호적 작성과 관련된 사목을 여러 차례 이제 반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현실화되지만은 실제 실현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난관은 지방사회의 오랜 간행, 그리고 이제 공권력의 엄격한 집행 사이에서 오는 괴리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통수에서 이임, 면임, 수령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휘체계에 대해서 양반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측면 때문에 오가통제가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되지 못했는데, 향약 같은 경우에는 또 자치의 영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농민전쟁기라는 것이 이제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는 해도 지배층의 뜻대로 선포한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이런 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오가통과 향약이 실제 농민군에 대한 감시나 통제에서 얼마나 효율적이었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쉽지가 않았다면은 이를 제약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물론 이제 발표문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실 여력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마 이 부분도 차후에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향약 지금 오가작동 말씀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농민 전쟁을 이해하고 또 농민 전쟁이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혜 선생님이 크게 3개 정도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문이 너무 늦었는데 이렇게 토론문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가작통이나 향약이 조선 사회 내내 어떻게 작동을 했고, 그 어떤 변화를 거쳐서 농민전쟁 때 시행되었고, 그 어떤 그 변형 성격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오가통 사목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건 이제 그 숙종 때 호적을 모두 밀어 등재시키는다 하는 이 호적 관련하고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을 모두 등재시키기 위해서 오가로 작동하고, 그게 이제 실제 호적 문서에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 통한이라는 한국 분급이나 또는 이제 마을 단위 그 호적 문서에 보면 맨 밑에 일의 이거자를 이제 뭐 어디서 얼마와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오가통 사목에서 말하는 오가통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오가통 3호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5가 단위의 상호 감시와 그리고 상호 부조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 사회에서 5가를 묶을 만한 5가 단위의 어떤 내적 이해관계가 사실은 민들의 내적 이해관계 없이 어떤 조직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그런 내적 이해관계가 그렇게 조성되지 않고 오히려 마을 단위의 그런 이해관계로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 내부에 어떤 작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가통 3호기 그걸 대체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 오가통의 통한 같은 경우도 오가통과는 별도의 또 통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농민전쟁 때 이것이 어떻게 변형된 것인가 그 성격이 뭔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 두 개가 결합되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가통 3호기에서 어떤 향약적인 성격을 거기서 국가가 제시를 했지만은 저는 그게 시행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향약을 시행하면서 향약의 하부 조직으로 오가통을 시행했다. 이거는 두 조직의 결합이 그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별도의 두 개가 각각 어떻게 성격적 변화를 보였느냐 거기보다도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시행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았고 그러면서도 과연 정말 그 시기에 향약이 시행되었는가? 향약은 전제 90 그러니까 일산 농민전쟁기에도 뭐 감사들 충청감사나 전라감사를 시행하라 했지만 과연 시행 별로 안 되었죠. 그 다음에 그 충청도에서 김윤식이 마을 그게 왔지만은 다들 그 약장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 피했다, 이 웃음거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좀 더 소모사나 소모관과 같은 군사 조직과 결합되어지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제성 같은 게 좀 더 강하게 띄게 되었고 그렇지만은 지역에서는 그게 순수한 향약 형태로 시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중간 지배층들을 이제 동원하는 형태, 도약장, 약장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들에 의해서 향약적 의제로 또 민을 어떤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오히려 상당 부분은 중간 지배층들을 부호층들을 동원하며 그들이 동원이 가능해야만이 사실은 민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서 오가작통이나 향약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3번을 먼저 대답해보자면은 실제로 향약이 정말 제대로 시행됐겠는가?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맞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농민군을 효과적으로 지역에서 의병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한 지역들은 상당 부분 이게 통했다라는 그런 점도 역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가 하라 그래서 또는 뭐 군이 하라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지역 내에서 이에 호응하는 지배층들이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지역들은 상당한 어떤 힘을 군사적 힘으로까지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좀 대답하기 어려운 게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지배층들의 농민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자세히 설명돼야 될 것이다. 일기 자료를 보더라도 농민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농민군들이 유교 자기네가 이야기하는 성학에 대응하는 이런 어떤 학습 체계라든지 또는 양반이나 주인에 대응하는 이런 행동들 보이는 것에 강한 적개심을 가지는 계층도 있지만은 그냥 뭐 어떤 민의 그런 동태로서 그냥 이렇게 소술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건데요. 이 지금 두 번째 구체적으로 지배층들의 농민군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순무용하고 그리고 지방 지배층 이 3자는 조금 구별해서 인식이 돼야 될 것 같다. 적어도 정부 측이나 순무용 측은 농민군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대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교화 대상이고 안집 대상으로 보지만 그렇게 강하게 처단 세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귀순한 자, 협종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따른 자, 뭐 일시적으로 된 자 이런 자들은 안집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지방 지배층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게 어떤가?
이것은 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권 선생님 추가로 좀 없습니까? 예, 그래서 2부 발표하신 세 분의 그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는데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10분이라기보다 7분 남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1부에 발표하셨던 선생님이나 토론하셨던 선생님들한테도 좀 기회를 드리고 2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9시 정도부터 지금 6시가 다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경청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혹시 오늘 학술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2부에 관련되는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두 분 정도 선생님한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왜 가보분정식에 왜 영양 관련된 게 없냐라고 했는데 이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영남은 누가 진압했어요? 영남 쪽을 진압한. 제가 해도 되지만 역시 신중호 선생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양호도 손무영 지역이잖아요. 그때 양호가 호서 호남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은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호 순무영의 주력 부대들이 안 내려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쪽에 선생님 그렇죠? 주로 소무영, 소모사, 그다음에 지석이 같은 토포사, 영남 토포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휘 체제가 어땠는가를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 잠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 1차 분기 때 충청도하고 전라도에서 일어나서 양호 초토사가 임명이 됩니다. 2차 분기에도 양호도 순명을 만드는데 당시 의정부에서 논의하는 거 보면은 양호뿐만이 아니라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에서도 이런 비류들이 난동을 피우니까 진압을 하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양호도 순명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지역을 다 망라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당시도 좀 이상하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양호를 빼고 도순무영이라고 이렇게 쓰고 도순무사라고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경상도 쪽은 누가 지났어요? 소모영에서. 소모영. 경상도는 일본군이 주로 들어가게 되고 일본군. 민보군이 들어가게 되고 소모사, 소모영이 활동하게 되고 그러죠. 경군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양호 도순무영이라 하더라도 남는 것이 이제 강원도하고 황해도 관련되는 자료는 상당히 남아 있는데 경상도만 유독 없는 것은 좀 뭔가 그분에게 손이 안 미친.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경상도 각 군현과 감사가 많이 보고를 올리는데 편집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근본 침략에 실어 있는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조병호가 장기를 올리는데 그 장기 올린 것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일부가 남아 있는데 별개라고 해서 전에 이상훈 선생이 복사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규장각에서 나온 줄 알고 규장각 찾아봤더니 별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은 묶여진 게 없습니다. 135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양인데 그거를 이제는 너무 늦어가지고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은 이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자료를 아예 일본에 있는 놈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말씀하실 때 의정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양호 비류들이 근년에 영남, 관동, 경기, 기해 이 지역에 각각 마련해 있기 때문에 각체 초마하는 일로 이 순무사들을 이제 편리해서 판리해서 보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 바로 의논은 나와요. 근데 이 책 자체도 보면 진짜 10권으로만 나중에 이제 과정에 묶어놔서 아예 따로 분리를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호 초토사들이 다니고 기록만
그 이후에는 이게 거의 등장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모사는 의정부에서 계문을 해가지고 국왕이 임명했고 소모가는 수무역에서 계문해서 국왕이 임명을 했는데 소모사들은 직접 장계를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가명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가명에 의해서 장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명이 수무역에 어떻게 보고하는 체제를 갖췄는가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충청 감사는 급하니까 계속 수무역에 어떻게 해다오 막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가명은 그렇게까지 많이 등장하지 않죠. 많이는 좀 그래도 하죠. 예, 좀 하긴 하고 하지만은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정치 분석에서 빠진 게 기존의 지방 군제에서의 그런 그 전달 체계, 그러니까 감명이 총괄하고 거기 병영 그리고 수영이 있고 그 다음에 진영의 영장 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무영과 그럼 어떻게 결합했느냐? 기존의 진영 사실은 그 영장 밑에 이제 각 군현의 포군들이 사실은 관포가 거기에 이제 속해야 되지만은 실제로서는 여기서는 소모사를 통해 소모관으로 관포까지도 이렇게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그 지방 군제 체제가 전혀 와해됐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감사, 병사 그리고 오군영 체제가 작동하고 이들하고 또 이제 수무영하고 전투상에서 서로 연락하고 합동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존 전통적인 지방 군제 체제도 한편으로 작동을 했고, 근데 이제 소모사나 수모관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체계는 역시 감사하고 연결된 건데, 그러나 소모관은 이제 수무영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해서 전체 전쟁이 수행되어지는 이렇게 좀 상당히 복합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확실한 어떤 그런 사회자가 물어봐서 예, 답은 좀 더 제가 고민을 해보고 새로운 자료들이 좀 나오길 기대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지금 한 5분 남았는데요. 혹시 한 분만 혹시 더 있으면 예, 뭐 길게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그 김승경 선생님하고 권대영 선생님 두 분 향약 오가다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앞으로 논문이 혹시 많이 된다면은 오가자통은 국가의 대농민 혹은 촌락 지배 조직이고 향약은 사족의 향촌 자치 조직이고 기구거든요. 이제 이 두 개의 기능을 일단 한번 역사적인 주론 조선 후기 1675년 이후로 오가자통대 된 이후로 한번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마 그 상당 부분도 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문제는 이 시기에 와서 향약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오가자통도 실제 어떤 기능, 행정적인 기능, 아까 말한 가장 행정적이라는 것은 보적 대장을 작성할 때 오가로 이렇게 통제로 하는 어떤 그 정도의 기능이었지 실제로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왜 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의 주체가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까요? 와해되어 버렸다 하는 이런 어떤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것을 다시 복구시켜서 지역 단위의 문제를 적어도 전체 비주로 할까, 뭐 토적이라 할까 이런 어떤 큰 조직은 국가가 대응하지만은 그 나머지 뒤처리라 할까요? 지역 단위 차원에서 이제 이 동학 이제 잔존 세력들을 정리하고 민심을 안정해야 되고 더 이상 이제 거기에 가담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은 사실 국가에서 다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촌락 단위,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이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복구락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예를 들어 살상에 대한 책임을 이제 법적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향약은 그것이 오랜 전통에 의해서 지역 단위에서 자치법이거든요. 그래서 몇 대까지들 참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약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은 곤장도 칠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일종의 요새 말하면 폭력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지역 단위에서 위임하는 그런 어떤
청해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보 군정 실기라는 좋은 자료가 발굴이 되어서 오늘 뭐 발표를 쭉 들었습니다만은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고민이랄까요, 새로운 연구 방향을 또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자료 발굴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또 우리 동학기념재단에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학술회의는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